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순간이었어요. 5년 동안 참아온 모욕을 한 방에 갚아준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35 미경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쩌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될 줄은 결혼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재훈을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좀 식상할까요?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키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까지 부드러운 재훈은 제 이상형 그 자체였죠. 미경 씨, 제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심만큼은 자신 있어요. 제 마음만 받아주신다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데이트 석 달 만에 청혼하던 재훈의 진지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물론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렸죠. 아직 그 사람 가족도 제대로 못 만났는데 결혼은 무슨.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라고. 친구들의 걱정도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저는 재훈의 성실함과 다정함을 믿었고 그의 가족들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약혼 후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 우리 아들 복이 터졌네.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맡게 되다니. 시어머니는 제게 웃음 가득한 얼굴로 반겨주셨고 시아버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재훈의 형과 남동생도 있었는데 형은 이미 결혼해서 올케와 함께 왔더라고요.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단란한 가족 같았어요. 우리 집은 화목해요. 물론 가끔 다툼도 있지만 결국엔 다 가족이니까. 재훈의 말이 그때는 정말 믿음직스럽게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가끔이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몰랐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신혼여행도 국내로 다녀왔고 새 출발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죠. 전세금 중 절반은 제가 모아둔 돈이었고 나머지는 재훈이 대출을 받았어요. 빠듯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잘 꾸려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결혼 초기 3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재훈은 출퇴근길에 늘 저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했어요. 집안일도 서로 나눠서 했고 금전 관리도 투명하게 의논하면서 했죠. 여보, 우리 모아둔 돈으로 나중에 아이 낳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할까? 그런 재훈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4개월 즈음부터 재훈의 월급날만 되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날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어요. 재훈의 월급에서 100만 원이 시댁으로 송금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 내가 장남은 아니지만 형이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됐거든. 내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여보, 매달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응. 아버지 사업 정리하고 재기하실 때까지만. 그건 언제까지인데?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가족인데 어쩌겠어. 도와드려야지. 그 말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결혼 초기라 크게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나가니 우리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죠. 신혼집 꾸미기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재훈에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시댁에 매달 돈 보내는 거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우리도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데. 재훈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미경아, 내가 번 돈인데 가족 좀 도와주면 어때? 내가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번 돈이라니요. 우리는 부부인데
결혼할 때 모든 것을 공유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제 저축금으로 전세금 절반을 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건가요?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알아.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이 정말 어려우신 상황이야. 좀만 참아줘. 그렇게 또 한 번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재훈을 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예요. 결혼 1년이 되어 가는데 매달 시댁으로 나가는 돈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났어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그리고 200만 원까지. 그때 우리 월급을 합쳐도 50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절반이 시댁으로 들어가는 셈이었죠. 이제 그만 보내면 안 될까? 우리도 생활이 너무 빠듯해. 미경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 각박하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저 우리 가정의 미래를 걱정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냉정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재훈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표면적으로 평화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 또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남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 2년 차,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명절 준비로 마음이 바빴죠. 재훈과의 갈등은 겉으로는 봉합된 상태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첫 명절이니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성껏 준비했죠.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올케가 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시누이도 있었고요. 미경아, 많이 늦었네. 벌써 음식 절반은 준비됐어. 시어머니의 말투에 가시가 느껴졌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선물 사느라 조금 지체됐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는데 올케가 다가왔어요. 아유, 우리 새댁은 손도 예쁘네. 저 손으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뜻은 일 안 해봤다는 뉘앙스였어요. 웃으면서 넘기려는데 시누이까지 합세했죠. 오빠가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편하게 살겠네. 나도 그런 남편 만나고 싶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요? 우리 집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모르는 말이었죠. 아,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아요. 저희도 신혼이라 아직 빠듯해요. 에이, 오빠가 매달 이렇게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동생 학비도 보태주는데 어떻게 적게 버는 거야?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동생 학비라고요? 재훈은 시댁에 보내는 돈이 부모님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만 했지 남동생 학비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어요. 말없이 음식 준비를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식사 시간, 시아버지가 말을 꺼냈죠. 미경이 덕분에 우리 재훈이가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는가 보네. 아버님,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재훈이가 열심히 하는 거죠. 아냐, 여자가 살림 잘해야 남자가 밖에서 일을 잘하는 법이야. 우리 며느리들 다 그 점은 훌륭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큰 며느리는 아이 둘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작은 며느리는 아직 신혼이라 편하겠네. 또다시 그 편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시댁까지 신경 쓰느라 하나도 편하지 않은데 말이죠.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올케와 시누이는 계속 수근거렸죠. 미경이 옷 좀 봐. 비싸 보인다. 재훈이 통 크게 용돈 주나 보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들이 모르는 건 제가 입고 온 옷은 결혼 전에 산 것이고 지금은 새 옷 살 형편도 안 된다는 거였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시아버지가 봉투를 꺼내 재훈에게 주고 있었어요. 이번 달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그래, 잘 받았다. 내 동생 등록금이랑 우리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번 달도라니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더 준다는 거였나요?
시선을 돌리니 재훈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당신이 시댁에 보내는 돈, 실제로 얼마야?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아까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 같던데?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가끔 필요하실 때마다 좀 보태드리는 거야. 가끔이 아니라 매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동생 학비는 또 뭐야? 그건 말도 안 했잖아. 그건 사실 동생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서 내게는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 했으면서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집에 도착해서도 말다툼은 계속됐어요. 결국 재훈이 실토했죠. 시댁에 매달 200만 원 정기 송금하는 것 외에도 시아버지가 요청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로 보내고 있었다고요. 게다가 남동생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거의 전액 부담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는 부부잖아. 내가 반대할까봐 그랬어.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는데 너무 따지면 난처할까봐.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 있던 작은 신뢰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리 집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결혼 3년 차, 대출 이자와 생활비, 시댁 송금까지 더해지니 매달 적자였죠. 제 월급은 거의 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나갔고 재훈의 월급은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 놀랐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3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비상금 출금한 거야? 재훈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게 시아버지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나한테 상의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라 그랬어. 내가 다음 달에 다시 채워 넣을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비상금은 채워지지 않았죠. 게다가 이번엔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청구서에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청구됐어요. 여보, 내 카드로 150만 원어치 뭐 산 거야? 재훈이 눈을 피했어요. 미안해.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골프채 세트 샀어. 뭐, 그걸 왜 내 카드로? 게다가 우리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비싼 선물을? 큰형이 지난번에 더 비싼 거 사드려서. 체면이 있잖아. 체면이요? 그 체면이 우리 가정의 경제적 안정보다 중요한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시댁에 돈 보내지 마. 우리 집이 먼저야.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 매번 돈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당신 엄마보다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아?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넌 왜 이렇게 각박해?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 안 보였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각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재훈의 눈에는 제가 이기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어느 날은 재훈이 퇴근 후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승진 누락됐어. 왜? 열심히 했잖아. 팀장님이.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라고. 가정사에 신경 쓰느라 일에 소홀하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재훈이 시댁 일로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커리어는 뒷전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승진할 거야. 더 열심히 하면 돼. 한편 저희 집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갔고 아이 계획도 미뤄야 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를 위한 선물을 사러 갔다가 아기 옷을 보며 울컥하기도 했죠.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재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시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또? 얼마나? 2천만 원.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그걸 어디서 구해? 우리 통장에 그만한 돈 없잖아. 그래서 우리 집 전세 대출을 좀 더 늘려볼까 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빠듯한 대출 상환금에 더 보태겠다니요.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도 이자 내기 버거운데 더 늘리면 우린 어떻게 살아? 재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때 도와줘야지. 가족? 당신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럼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어? 무책임? 내가 언제 무책임했어? 매달 꼬박꼬박 월급 가져다 주잖아. 그 월급의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재훈은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침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결혼 전 꿈꿨던 행복한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칠 후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 지금은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드리기 힘들다고.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셔. 내 와이프가 시댁에 인색하다고.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인색? 매달 200만 원 넘게 보내는데. 인색하다고? 당신 가족들은 우리가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버는지 관심도 없나 보네. 재훈은 한숨만 쉴 뿐 제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결혼 4년 차, 봄이 찾아왔어요. 겨우내 얼었던 우리 부부 관계도 조금씩 녹는 듯 했죠. 재훈이 시댁 송금 금액을 줄이고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완전히 신뢰가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저도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까?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재훈의 제안에 기분 좋게 수락했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보내는 주말, 예전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설렜죠. 하지만 그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내일 시간 좀 있니? 엄마가 너랑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약속을 잡았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용돈을 줄인 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보다 싶었죠. 재훈은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다정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깎아주셨죠. 우리 며느리 요즘 많이 야위었네. 일 많이 하니? 네, 회사가 조금 바빠요. 그렇구나. 사실 오늘 너 불러 이야기할 게 있어서.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어요. 미경아,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그게 너희 집 있잖아. 그걸 엄마 명의로 해줬으면 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집을 시어머니 명의로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고, 놀랐구나. 사실은 말이야,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 혹시 채권자들이 재산 조사를 할까봐 너희 집을 잠시 엄마 명의로 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어요. 시아버지 사업이 위험해지자 재산을 숨기려는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 집을요. 어머니, 그건 불법 아닌가요? 채권자들을 속이는. 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떡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지. 가족? 또 그 말이군요. 시댁은 항상 가족이란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집은 저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고 제 이름으로도 공동명의가 되어 있어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시댁에 인색할 줄은 몰랐다. 재훈이가 너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 아무리 참으려 해도 화가 치밀었어요. 인색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집으로 대출받은 상태라. 대출? 그 정도 빚이야. 우리가 갚아주면 되지.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매달 재훈이 월급의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까지 요구하시다니. 논쟁은 점점 격해졌어요. 결국 저는 예의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집에 돌아와 재훈을 기다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일을 재훈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갑작스러운 요청일까? 밤늦게 돌아온 재훈의 표정을 보니 직감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신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진명의 바꾸자고 할 거라는 거.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오늘 나 혼자 보낸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경아, 진짜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이야. 모든 재산을 날릴 위기라고. 그래서 우리까지 불법에 연루되자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일시적으로만 바꿔두는 건데. 말다툼은 밤새 계속됐어요. 재훈은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불법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맞섰죠. 당신이 진명을 바꾸는 거 고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이 집은 우리 둘의 것이야.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고민했던 거야. 그 말에 완전히 분노가 폭발했어요.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마치 내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지 마. 우리 집을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자는 게 정상적인 요구라고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재훈과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갈등 후 일주일간 재훈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는 출근 시간을 일부러 늦게 잡아 저와 마주치지 않았고, 밤에는 소파에서 잤죠.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그건 불법 행위야, 미경아. 재산을 숨기려고 명의 바꾸는 건 사기 범죄에 해당돼. 친구의 말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돕기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며칠 후 우연히 재훈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화장실에 가면서 깜빡 두고 간 모양이었죠. 망설이다가 결국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보통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놀랍게도 신우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미경 언니한테는 말 안 했지? 어머니가 걱정하셔. 아직? 근데 요새 의심하는 것 같아. 어쩌면 좋지? 아직 동생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동생 결혼 자금? 더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시아버지 사업 실패는 일부만 사실이었고, 실제로는 시동생의 결혼 자금과 올케의 새 집 구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우리 돈이 쓰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 명의를 바꾸는 것도 단순히 채권자 때문이 아니라 향후 시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재산 확보 차원이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까지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니. 재훈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메시지도 있었어요. 재훈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뒤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었죠. 미경이가 생각보다 돈에 인색해서 힘들어. 원래 그 집안이 그렇다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결혼 전에 알아봤더니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대. 평범한 집안이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왔고 취업해서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니. 증거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뒀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죠. 민지야,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니?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해. 친구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사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처분하려는 행위는 위법이에요. 그날 저녁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재훈을 기다렸어요. 그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었죠. 여보, 시댁에서 우리 돈을 정확히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고 싶어. 갑자기 그건 왜? 솔직하게 말해봐. 시아버지 사업 말고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지?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시동생 결혼 자금이랑 올케네 집 구입 자금으로도 쓰이고 있잖아. 뭐, 그걸 어떻게? 내 휴대폰 봤어. 신우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침해야. 왜 남의 휴대폰을 봐? 남이라고?
우린 부부잖아. 그리고 내가 먼저 나를 속였잖아. 저는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당신네 가족이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만 했던 거잖아. 재훈은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미경아, 그건 다 오해야. 난 진심으로 널 사랑해서.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날 속이고, 내 등 뒤에서 비웃고, 내 돈을 빼앗는 게, 그건 가족을 위한 거였어.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가족? 당신한텐 난 가족이 아니었어. 그저 돈줄일 뿐이었지.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소파에서 잤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5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만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와의 상담,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가정에서는 살 수 없다고요. 제 인생을 되찾을 때였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무시하고 계속 속는 것,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것.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일주일 동안 철저히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상황을 상담했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죠. 통장 내역, 메시지 내용, 녹음본까지. 재훈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요. 그는 제가 곧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 생각했겠죠. 어느 휴일 아침, 재훈에게 말했어요. 오늘 시댁에 같이 가자. 갑자기, 어머니 별일 있어?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거절하진 않았어요. 아마 제가 진명의 변경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재훈의 형까지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했거든요.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으니 모두 모여달라고요. 거실에 앉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지. 좋은 소식이니? 네, 어머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이걸 보시겠어요?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건 지난 4년간 재훈이 시댁에 보낸 모든 송금 내역이었죠. 총액은 무려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지? 아버님께서 사업 실패로 어려우셔서 보내드린 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에 시동생 명의로 개설된 적금 통장이에요. 그 통장 내역도 함께 보여드렸어요. 시동생 명의로 매달 정기적금이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올케 명의의 주택 청약 내역이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재훈이 얼굴이 창백해졌죠. 미경아, 이게 무슨... 잠시만요, 여보. 아직 다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꺼낸 건 재훈과 신우이의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미경이가 인색해서 힘들다는 내용이 정말 재밌네요. 제가 얼마나 인색했는지 볼까요? 하나하나 모든 증거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시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죠. 올케는 당황한 듯 남편만 쳐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불법적인 재산 은닉에 가담하도록 강요한 점, 배우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점,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네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시댁을 협박하겠다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얼마나 이용하고 속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다 한숨을 쉬었어요.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뭔 소리야? 됐어, 부인. 이제 들통났잖아. 미경이한테 미안하게 됐구나.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아, 난 정말 널 사랑해. 이건 다 어쩔 수 없는 사랑.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야. 당신은 날 존중한 적 없어. 침착하게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이혼 합의서예요. 내가 낸 전세금 절반과 그동안 시댁에
부당하게 흘러간 돈의 절반을 돌려받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법적 절차는 밟지 않을게요. 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격분했지만 시아버지가 말렸죠. 얼마면 되니? 5천만 원이요. 실제로는 더 많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돈은 마련해 주마. 아버님. 시어머니의 외침도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단호했죠. 더 이상 말마, 부인. 우리가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재훈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어요. 미경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의 눈물이 예전에는 저를 흔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여보, 우리 사이에 있던 신뢰는 이미 깨졌어.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렇게 저는 당당히 시댁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죠. 3일 후 약속대로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이혼 서류에 재훈의 서명도 받았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죠.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지난 5년의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재훈에게서 온 문자와 전화도 수십 통 받았지만 하나도 답하지 않았죠. 너무 서둘러 결정한 거 아니야?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친구의 물음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아니, 오히려 늦었어. 5년 동안 속고 살았으니까. 회사에 복귀하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놀란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이혼 정산금으로 받은 돈을 바탕으로 작은 주택 청약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놀랍게도 반년 만에 승진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에는 가정 문제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미경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해냈어요. 팀장님이 많이 칭찬하셨어요. 동료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죠. 1년이 지났을 때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외 지사 파견 직원을 뽑는데 제가 발탁된 거예요. 싱가포르 지사에서 2년간 근무할 기회였죠. 미경아, 정말 축하해. 근데 혼자 해외 생활하는 거 괜찮겠어? 응, 오히려 좋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잖아.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었죠. 업무 성과도 좋았고 현지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 사업가를 만났어요. 선우라는 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경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경험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경험 덕분에 오히려 더 강해졌죠. 선우는 제 과거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결단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고 1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해외 파견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행복했죠. 선우와의 관계도 진지해졌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재훈을 마주쳤어요.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죠. 미경아, 잘 지냈어? 응, 덕분에 정말 잘 지내. 나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 널 놓친 걸.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재훈아, 난 지금 행복해.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고 새 삶으로 나아갔어요. 선우와의 결혼도 준비 중이고 커리어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점이에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쓰라린 기억도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한 나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